안녕하세요. 딸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게 버려지게 되어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저에게 있어서 엄마는 보육원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는 보육원 원장님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것이 인생에 있어서 큰 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저는 오히려 그곳에서 자란 것이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보육원 생활은 굉장히 치열했고 보육원 밖에서 느끼는 시선은 굉장히 차가웠거든요. 부모도 돈도 없는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야 했고 패자가 된 듯한 기분을 매일같이 느껴야 했어요. 그렇기에 저는 보육원 생활을 하면서 성인이 되어 나가게 되면 무조건 성공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컸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용돈이 생기면 쓰지 않고 모았고 성인이 되어 보육원 밖에 나와서도 밤낮 없이 공장에서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제가 일을 하던 공장은 식사와 기숙사가 제공이 되는 곳이었기에 생활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아 최대한 돈을 아낄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약 5년간 차곡차곡 돈을 모아 사업 자금을 마련했어요.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공부를 하거나 먹고 사는데 보탤 거라고 하겠지만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죠. 그냥 회사에 들어가 이번 달을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사업밖에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하는 돈이 모이자마자 곧바로 패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는 공장에서 일을 하느라 패션에 대해 자세히 배운 적도 없고 내세울 것은 그냥 단순히 옷을 좋아하고 예쁘게 잘 입는다는 것뿐이었죠. 그렇기에 배운 사람처럼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할 줄 모르지만 나름대로 생각나는 것들을 손으로 그려서 공장에 의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부모복은 없어도 인복은 있었던 것인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일을 했던 공장이 옷을 만드는 공장이었고 사장님은 선뜻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옷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공장이 매우 바쁜 상황이었음에도 샘플을 만들어 주시고 제품 제작을 하는 것까지 도움을 주셨죠. 그리고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은 판매하는 제품도 많이 구매해주고 직접 홍보까지 해주더군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준 덕분인지 다행히 제가 창업한 회사는 생각보다 너무 잘 되었어요. 저는 약 2년 만에 난생 처음으로 큰 돈을 만질 수 있었고 지하에 있던 사무실을 지상으로 넓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직원들도 채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좋은 일은 함께 다가온다고 하더니 새로 이사간 사무실 건물에서 저는 운명의 짝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운명의 짝은 제 옆 사무실에서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오며 가며 식사를 같이 하게 된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분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도 남편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말이 잘 통하는 편이었고 비슷한 또래이다 보니 관심사도 비슷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람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과 같은 건물에서 자주 부딪히고 만나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둘은 만난 지 약 1년 만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2년이 지나서 결혼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족을 빨리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해왔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자수성가를 했다고 해도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랐던 것이 하나의 컴플렉스로 자리를 잡았나 봐요. 연애를 몇 번 하기는 했어도 결혼까지는 피하게 되더군요. 보육원에서 부모 없이 자란 저는 어디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그저 두려워서 피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전에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끝까지 저를 붙잡더군요. 그러면서 계속 저에게 믿음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오랫동안 저랑 결혼을 하는 게 본인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결국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는 시댁에 첫 인사를 갈 때 주변에 조언을 해줄 사람도 없고 부모 없는 저를 환영해 주시기는 할까라는 생각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물론 남편은 저의 이런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조건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인성이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다며 무조건 환영해 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옆에서 다독거려 주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해주어서 그런가 조금은 긴장감이 가라앉더군요. 그렇게 저는 시댁의 첫 인사를 가게 되었고 시부모님과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죠. 주윤이라고 했지? 우리 재혁이 사무실 옆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네, 어머님, 아버님. 지금 뭐 사업하고 있어요? 그래. 재혁이한테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하던데. 네,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아이고, 젊은 나이에 보육원에서 나와 혼자서 고생이 많았겠네. 먹고 살기 바빠서 창업에 들어갈 돈 한 푼 없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했니? 사업 시작하기 전에 숙식 제공되는 옷 공장에서 일을 했고,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창업을 했어요. 다행히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자신의 일처럼 나서주셔서 창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주변 사람들이 제 일처럼 나서주었다니 네가 인복이 있나 보구나. 그리고 혼자서 힘들었을 텐데 이만큼 성공시켰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 아니에요. 주변에서 다들 도와줬기 때문에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부모 없이 자랐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막상 마주하고 얘기를 나눠보니 안심이 되네. 우리 둘은 너희들 결혼 반대할 생각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 바로 시작해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예물 예당 같은 것은 받을 생각 없으니 따로 준비하지 말아라. 다만 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어떻겠니? 너도 가족이 없으니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게 북적북적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 집에서요? 저희가 들어와 살면 어머님, 아버님 많이 불편하실 텐데. 우리는 괜찮으니 걱정 말아라. 어차피 일 도와주신 아주버니 계시니까 며느리로서 신경 쓸 일도 거의 없을 거다. 지금은 재혁이가 밖에서 경험 삼아 친구랑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슬슬 집안 사업 물려받을 준비도 해야 해. 그런데 밖에 신혼집이 있으면 아버지가 부르실 때마다 오며 가며 힘들잖니. 그러니까 너희들 괜히 복잡하게 밖에 신혼집 차릴 생각하지 말고 들어와 살아.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시댁으로 들어가겠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단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니 결혼에 대한 부담감은 줄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시댁살이를 하게 되니까 마음이 많이 복잡하더군요. 남편은 1, 2년 정도만 시댁에서 살고 이후에는 부모님 설득해서 나가면 되니까 조금만 고생하자고 했어요. 저도 남편이 이야기한 것처럼 1, 2년 정도만 버티면 되겠지 싶었죠. 그렇게 저희 둘은 아는 지인과 가족들을 모시고 작게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에 다녀온 후 예정대로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댁살이를 하려니 눈앞이 캄캄하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그래도 북적북적한 집안을 항상 꿈꿔왔기 때문에 한번 잘 살아보자 싶었죠. 그래도 막상 들어가 보니 시부모님은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고 남편도 여전히 저만 바라봐 주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집에 남자밖에 없어서 딸 같은 며느리를 원했다면서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죠. 심지어 저는 시댁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손 붙잡고 쇼핑도 가고 피크닉도 다녔어요. 물론 시댁 생활을 하면서 며느리로서 힘든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았죠. 별것 아닌 일에도 괜히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시어머니한테 맞춰야 하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게다가 집에 인사를 갔던 날과는 다르게 막상 시댁에서 함께 모여 살다 보니까 시부모님 두 분의 사이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눈치가 많이 보였죠.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현재 몸이 편찮으셔서 집에만 있는 상황이고 운영하던 사업체를 시어머니나 남편이 아닌 친척분에게 맡기셔서 집안 분위기가 싸늘한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결혼을 하기 전에 시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집에만 계신다는 이야기를 남편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이런 분위기일 줄은 전혀 몰라서 조금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시아버지는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만 친척분이 대신 임시대표를 맡아서 운영을 하도록 맡는 거라고 했죠. 하지만 욕심이 많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하면 당연히 본인 아들에게 맡길 줄 알았는데 친척분에게 넘어가게 되니 그게 불만이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잠시 쉬기로 한 이후부터 막무가내로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제가 아침에 회사 출근을 한 후 집에 서류를 놓고 나와서 급하게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 안방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당신이 뭐라고 방 안에서 밥상을 받아? 이제 한낱 백수신세인데 집안일이라도 도와야 하지 않겠어? 뒷방 노인네 주제에 왕처럼 행동하면 안 되지. 뭐? 뒷방 노인네라니. 그리고 내가 언제 왕처럼 행동했다고 그래. 하여튼 내가 속 터져서 목 살겠다. 집에 있으면 청소라도 하던지 아니면 정원 관리라도 해. 내가 지금 이 다리를 끌고 어떻게 청소를 하고 정원 관리를 해. 그럼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노인네가 그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해? 휠체어 끌고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들고 알고 있잖아.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면서 시아버지 구박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시아버지가 1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면서 한쪽 다리에 마비가 와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회복기를 가지면서 쉬기로 한 것이었고요. 가족들을 위해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잠시 쉬고 있다고 갖은 구박을 받으니 정말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문 밖에서 흘러나오는 큰 소리를 듣고 저는 들어가서 말려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집에서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뜯어 말리더군요. 이런 일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비일비재했다면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괜히 들어가서 미움 사지 말고 얼른 서류 챙겨서 회사 나가라면서요. 결국 저는 도우미 아주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쫓겨나듯이 집을 나와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출근을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2층 부부 침실에서 끙끙거리며 누워있다가 목이 말라 잠시 1층에 내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부엌 앞에 도착해보니 시어머니가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물만 먹고 나오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재혁아, 아무래도 네 큰아버지한테 넘어간 회사 다시 빼앗아 오려면 네 아버지 실종 상태로 만들어야겠다. 이러다가 회사는 물론이고 네 아버지 재산까지 다 빼앗기게 생겼어. 엄마, 아무리 회사를 빼앗아 오는 게 급해도 그렇지. 멀쩡한 아버지를 어떻게 실종 상태로 만들어? 실종 상태로 만드는 거 쉬울 것 같은데? 나한테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거든. 대체 그게 뭔데? 사람 시켜서 아무도 모르는 총구석에 보내버리면 된다. 아무도 모르는 총구석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 엄마는 이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바보도 아니고 사람 시켜서 시골에 보내놓는다고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아? 정신이 저렇게 멀쩡한데 차평 구해서 금방 나올 수 있지. 네 아버지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만들면 되잖아. 아는 사람이 요양한다고 1년 전부터 산동네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데 돈 몇 푼 주고 감시하러 가면 되지. 건장한 사내 한 명이 지키고 있는데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양반이 쉽게 나올 수 있겠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시골까지는 어떻게 보낼 건데. 아버지가 시골에 가자고 하면 쉽게 따라가기는 하겠어? 그리고 회사를 큰아버지한테 빼앗아 온다고 해도 나는 지금 친구랑 사업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운영해? 회사는 친구한테 넘기고 네가 운영해야지. 어차피 그 회사는 경험 삼아 운영하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촌구석에 보낼 때 도와줄 사람은 금방 구하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엄마 말대로 아버지 실종 상태로 만든다고 해도 어차피 회사는 큰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건데 우리 손에 넘어올 수 있기는 해? 엄마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너 바보냐? 회사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아는 게 없어. 어차피 회사 소유자는 네 아버지야. 실종되면 네 아버지 유산은 너랑 내가 상속받게 되는 거고.
그럼 회사도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겠냐? 그럼 네 큰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되는 거지. 아, 몰라. 골치 아프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나는 그냥 동참만 할 테니까. 그래, 어차피 내가 움직일 건데 귀한 우리 아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동참만 해. 3일 후에 네 아버지 사동네로 옮길 거니까 알고만 있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고 충격적이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놓았어요. 일단 급한 대로 증거물 확보는 해놓기는 했는데 이 일을 상의할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끙끙 앓으며 고민을 했죠. 게다가 내가 아는 남편이 아닌 것 같아 옆에 있기만 해도 소름이 끼쳐서 못 살 것 같더군요. 저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시아버지도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주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잠시 골프 모임에 나갔을 때 녹음본을 들려드렸어요. 시아버지는 녹음본까지 들려드렸는데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알겠다면서 저에게 끝까지 모르는 척을 하고 있으라고 하셨죠. 사람 시켜 아무도 모르는 상동네로 보내겠다는 충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난리를 쳐도 모자란 상황인데 어떻게 태연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이상했어요. 그리고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당장 신고를 해도 모자란데 왜 모른 척을 하고 있으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당사자인 시아버지가 모르는 척하고 있으라고 하니까 저도 시치미를 뚝 떼고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티를 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알고 계시니 알아서 잘 대처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3일이 지나 시어머니와 남편이 시아버지를 아무도 모르는 산동네에 보내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그날이 왔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친구를 통해서 다리 고쳐줄 수 있는 유명한 병원을 찾았다며 시아버지에게 진료 좀 보고 오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침 일찍 나서야 하니까 식사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직접 십첩반찬까지 차려주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우리 아버지 곧 멀쩡하게 걸어다니시겠네 라며 이야기를 했죠. 속이 뻔히 보이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왜 저렇게 친절하게 대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으니 속이 부글부글 끓을 텐데 이상하게 난리 한번 안 치시고 끝까지 티를 내지 않았죠. 오히려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십첩반상에 고맙다고 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가 안쓰럽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죠. 그런데 이상한 병원 차 한 대가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나마나 시아버지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데려갈 소속이 불분명한 차량인 것 같았죠. 그 차를 보자마자 저는 왠지 모르게 시아버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급하게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시아버지와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약 10분이 흘렀을 즈음 밖에 대기하고 있던 소속이 불분명한 병원 차량 직원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시아버지를 막무가내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직원들을 손으로 쳐내고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니 누군가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상황을 보니 시아버지가 저를 통해 녹음본을 듣고 나서 미리 손을 써놓은 듯 했죠. 시아버지 호출에 1분도 지나지 않아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서 시어머니에게 서류를 건네주라고 했죠. 시어머니도 이때까지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보자고 하니까 대체 이게 무슨 난리냐고 하면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보았죠.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난리를 치더군요. 이 서류들 대체 뭐야? 보면 몰라. 이혼 서류랑 파양 서류잖아.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나한테 왜 건네주냐고. 당신이 나랑 약속한 것들을 어겼으니까.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이혼 서류는 그렇다 쳐도 파양 서류라니 이해를 할 수 없었죠. 남편도 파양 이야기가 나오니까 영문을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지 시어머니에게 묻더군요. 엄마 지금 아버지가 파양이라고 하신 거 맞아? 어떻게 친자식을 파양하겠다는 소리가 나와? 노망나신 거 아니야?
뭐 도망? 당신 참 자식 교육 잘 시켰네. 지금까지 키워준 애도 모르고. 아버지, 저도 황당하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친자식을 파양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아, 진짜 왜 그러는 건데요? 아버지 진짜 노망이라도 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놈의 자식이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알아? 피 따라간다는 말이 왜 있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시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 앞에서 통화 녹음본을 재생했죠.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를 섬에 보내버리고 실종 상태로 만들겠다는 두 사람의 계획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또 하나의 사진 하나를 내밀었는데 남편놈이 어떤 여자와 과한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죠.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여자랑 과한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 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죠. 두 사람이 통화하는 내용 잘 들었지? 이것만으로도 기가 찰 노릇인데 나를 감히 산동네에 살고 있는 저놈 애비한테 보내 감시를 할 생각을 해? 엄마, 내 아버지한테 보내 감시를 할 생각을 했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나한테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소리야? 그럼 산동네에 살고 있다는 아는 사람이 그래 이놈의 자식아 너 내 친아들 아니야. 네 엄마가 바람 피워서 낳은 거다. 피 어디 안 간다더니 재혁이 너도 네 엄마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네. 이게 무슨... 엄마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 뭐야? 나를 바람 피워서 낳았다는 거야? 그게... 미안하다 재혁아. 아니 내가 실종 신고가 들어간다고 해서 쉽게 재산이랑 회사를 빼앗아 올 수 있다는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유언장이 따로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건가? 그리고 회사는 내가 죽어도 절대 당신이 못 가져. 뭐라고? 그게 무슨... 대표님이 돌아가셔도 회사는 법인이라 사모님이랑 아드님이 함부로 매각하거나 대표 취임을 하실 수 없고 재산은 유언장이 따로 있어 그대로 처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아드님 친아버지와 연락을 한 통이라도 주고받으시 바로 파양과 이혼을 하겠다는 녹음본을 제가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니 이혼과 파양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제서야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굴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했죠. 만약 사인을 하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어머니에게 불리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와 파양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되었고 곧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가야 했죠. 그리고 남편도 급하게 시어머니 뒤를 따라 나섰어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서 계단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죠. 그런 제 앞에 시아버지가 다가오셨고 힘겹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며느라가 재혁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이런 상황에서 밝히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너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세상에 비밀은 없잖니. 언젠가는 밝혀질 텐데 그때 더 큰 충격을 받는 것보다 이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네,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재혁이가 바람 피운 사실까지 알았는데 이혼하려고요. 그런 못된 짓을 한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운가 보고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그래, 그렇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소송을 하기로 했죠. 분명히 남편 성격에 바로 이혼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소송을 하겠다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물을 주시면서 변호사님을 붙여주셨고 저는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 당연히 남편놈은 회사로 소장을 받고 나서 저의 사무실에 찾아와 잘못했다며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했죠. 결국 남편놈과 저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친구와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망하게 되었죠. 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시아버지가 크게 투자를 해주셨는데 파양 후 투자금을 빼버리셨거든요. 덕분에 전 남편은 파양의 이혼까지 겪고 지금은 시어머니와 단칸방에 살면서 페인처럼 배달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전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던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전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는 돈 때문에 만났던 것인지 파양당한 후 돈 한 푼 없이 회사까지 망하게 되니까 결국 도망을 갔다고 하더군요. 역시 사람 인생 변하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네요. 이참에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본인들이 한 짓을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개가천선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들어주신 애청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